일본 정부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폭탄 선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로 새로운 임상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가 일본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것에 대한 각종 여론이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 타당.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25일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교도통신과 NH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자문한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4면을 비롯해 홋카이도에 선언된 긴급사태 해제에 동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가 공식 결정되면 지난달 7일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에 처음 선언된 이후 48일 만에 일본의 긴급사태는 모두 해제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빠른 일본의 긴급사태 해제인 것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 겸 코로나 담당상은 오전 자문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체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긴급사태를 빠르게 해제하는 배경으로는 일단 확진자가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인구 3천만 도시에 매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나오고 있다며 봉쇄 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각종 여론에서는 일본의 유전자 자체가 감염이 잘 안되는 유전자라는 가설도 세울 정도로 코로나에 강한 일본이라는 주장도 나오며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결성되어 관련 연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SEMP는 아시아 지역에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비만 인구가 적은 편이라는 영국 연구기관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비만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하며 코로나 감염에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 일본 방송에서는 일본어 발음이 비말을 덜 발생시켜서 감염자가 덜 나온다는 비과학적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권은 This is a pen을 발음할 때 침이 많이 튀는 반면 일본어인 고레와 펜데스는 침이 튀지 않으므로 코로나에 강한 면을 보인다는 실험까지 보이면서 일본이 코로나 환자가 적은 이유를 밝혀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위험한데 왜 이런 자료를 들고 일본 당국이 봉쇄 해제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해제로 인해서 다수의 업소들이 다시 열게 되며 다소 위험한 극장 같은 장소도 오픈하게 됩니다. 즉 일본의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각 국가별로 봉쇄는 나라의 경제를 가장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면 곧바로 봉쇄를 완화하면서 다시 집단 감염이나 로컬에 문제가 생기지만 경제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비상사태 봉쇄로 인해서 매월 2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시에 준하는 피해 금액이라고 파악됩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혹시 모를 백신이나 드라마틱한 치료제로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한국이나 독일마저 봉쇄를 완화하면서 산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코로나 임상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버맥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확인. 구충제 이버맥틴이 시험관 실험에 이어 임상시험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맥스 헬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팀이 지난 4월 초 이버맥틴에 노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48시간 만에 소멸했다는 시험관 실험 결과를 발표한 후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방글라데시 등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이버맥틴이 환자들에게 투여된 직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드스테이트 메디컬 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 피터 히버드 박사가 뉴스맥스 헬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들 임상시험에서는 이버맥틴이 한 차례 또는 일주일 후 추가로 경고 투여됐으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환자를 사망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히버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임상시험에서는 이버맥틴이 투여된 후 72시간도 안 돼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4일 만에 증상이 회복됐다고 인도의 지뉴스는 전했습니다.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뚫고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중국,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안정 공급 요구. 지난 2년간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화웨이에 공급을 하지 말고 반도체 생산 시 미국의 장비를 사용했다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하지 말 것을 동맹국들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공세로 전환하며 삼성전자 등에게도 서서히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각 나라가 잠재적인 정보 도둑질을 야기하는 화웨이 같은 회사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믿을만한 공급자를 더 찾게 되며 삼성도 물론 이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의 업체에 관련 발언을 해올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무역전쟁에서 이미 중국은 한국 업체들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주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경 화웨이 사업부의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국내 대기업 임원진을 만나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화웨이는 5대 공급 업체 중 하나이므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이런 요구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이러한 공급 갈등이 예전과는 다르게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업계는 미중 간 악화되는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삼성이 미국의 방침에 따라 중국의 부품을 끊는다는 것도 쉽게 상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도체 낸드 라인이 중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와 같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더욱더 매달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반도체 굴기 5년간 허송세월. 중국의 반도체 자급 프로젝트의 진전이 없으며 앞으로 5년 동안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자급률은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지역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22일 시장 조사업체 IC 인사이츠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지급률은 2014년보다 0.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은 당장 반도체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2024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7%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자급률 20.7%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 라인이 생산한 물량이라 이를 빼버리면 순수하게 중국이 생산하는 물량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1%포인트가량 올라가지만 여전히 더딘 속도이며 제조 2025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한 70%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IC 인사이츠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이 반도체 자급 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향후 10년 동안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창신 메모리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며 TSMC 등의 기술자를 빼돌리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만 TSMC를 묶어서 중국의 반도체가 못 나가게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공장을 미 애리조나로 증설하게 확정했기 때문에 TSMC는 중국과 거래를 점차 닫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내 17나노 D램을 양산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 창신 메모리 CXMT는 연간 시설 투자가 15억 달러 수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합계 투자액 397억 달러의 3.8% 수준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선두 기업과 비교할 때 수십 년가량 뒤처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삼성 하이닉스를 통해 중국 반도체 공급을 막는 것은 중국 IT 기업의 근본적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업체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더욱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종용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 방역 물품 지원 관련 논란이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일본의 방역 물품 지원 관련 국민청원 등장. 경북 경주시가 일본 자매 우호 도시에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장 해임과 방역 물자 지원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하는 경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주시장 준하경의 해임 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전 11시 현재 6만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30일 안에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만 주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뽑힌 선출직이어서 청와대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거친 표현으로 주 시장과 경주시 지원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 중 적에게도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법인데 나라시와 교토시는 오랜 기간 교류해온 사이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극일이란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한국인 네티즌들과 한국 유튜버들이 무분별한 베트남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멈춰주길 바란다.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의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죠. 그는 또 베트남이 심지어 일본보다 더 빠르게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하고 이미 인천에서 하늘로 이륙해 비행 중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베트남이 뒤늦게 하노이 항공에 착륙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이러한 봉쇄 조치가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라며 베트남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덕분에 베트남에 있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결국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에게 욕하는 것과 같다 라고 전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해 일방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을 도운 것처럼 인식하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베트남에서 해마다 3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서로 돕는 관계다.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베트남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빠르게 선별해낸 한국을 막는 대신 베트남 내 슈퍼 전파자가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당시 올림픽을 위해 제대로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일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이 한국의 베트남 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지난달 수출한 마스크는 총 8,819만 개인데요. 이 중에서 무려 3,270만 개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베트남이 일본에 보낸 마스크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베트남이 어느 국가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만 봐도 미국이 일본의 2배 이상으로 많은 데다가 최근 미국 최대의 전자기업 애플이 베트남의 아이폰 공장을 설립해 대규모 채용에 나선 데 이어서 탈중국을 위해 에어팟 생산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점, 그리고 현재 어느 국가가 더 위기의 상황인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베트남은 일본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베트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세관총국이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스크는 1,040만 개로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운운하고 있는 두 국가 베트남과 일본이 힘을 합쳐 최근 진단키트까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웅유엔 수어푹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고 전하자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앞으로 상호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자. 왜 베트남이 일본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한 달에 무려 3,270만 장의 마스크, 베트남이 한국에 보내는 물량의 2배,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3배를 일본에 보내고 있는 이유가 점점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인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은 베트남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0%로 유지하라 압박해왔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을 베트남에서 팔아치워 수익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규모는 미세한 사이즈로 최대한 베트남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것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의 탕콩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해 베트남에서 1,000명이 훌쩍 넘는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모든 부품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받아 한국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이 설치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이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수익성을 대폭 늘릴 수 있겠지만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 현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의 경제를 통째로 이끌어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한국에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지 말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인들을 생각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달라 라며 일부 유튜버와 한국 네티즌들의 말 한마디로 한국의 K-드라마, K-팝 그리고 박항서 베트남 대표 감독이 그동안 쌓아온 엄청난 특수효과들이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경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17,000개가 넘는 찬성을 얻은 반응을 보시면 왜 맨날 한국만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포옹해야 하나요? 베트남이 그렇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만 다 맞춰줘야 하지? 라 말하고 있고 또 6,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한 네티즌은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 본인이 베트남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고 계시니 그렇게 베트남을 감싸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경제를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신규 사업 계획을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의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3배, 33만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의 북부에 있지만 인구수는 베트남 최남단에 있는 호치민의 100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다낭, 호이안, 빈, 동허이, 동하 등은 베트남 남쪽도 북쪽도 아닌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수도의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고 도시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죠. 베트남을 반으로 나눠서 하노이를 포함한 북쪽에는 삼성이 있고 호치민을 포함한 남쪽에는 효성이 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의 박린선 옌폰 공단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가전 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전체 수출의 무려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하나, KB, IBK 기업은행 등 한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며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에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보다 100만 명이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9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대형 도시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는 효성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효성은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연짝 공단에 97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의 넓이의 초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최근 토요타를 따라잡고 베트남에서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1,200명 정도를 고용했는데 효성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5,000명의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와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보강제, 타이어 코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성한 효성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효성 공장을 베트남의 호치민 부근에 세운 것인데요. 스판덱스는 1년에 5만 톤씩, 타이어 코드는 연간 10만 톤씩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효성이 최근 베트남에 충격이 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이 베트남에 새로 건설하기로 한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울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원래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새로 지어 베트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완전히 철회하고 기존의 한국에 있는 공장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아라미드는 그 무엇도 뚫지 못하는 강도, 강철보다 5배나 강력한 데다 500도가 넘는 열도 거뜬히 견뎌내는 꿈의 소재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를 이용해 자동차 범퍼를 만들면 무게가 50% 줄어들고 자동차 연비가 무려 8%나 개선되죠. 이외에도 고성능 타이어, 방탄복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5G에서 통신망용 광 케이블로 아라미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글로벌 소재 분야